헌법 104조 2항 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이 문장의 주어는 대통령입니다. 네. 헌법 104조 2항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을 임명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의 취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고, 임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입니다. 동일한 규정 형식을 가진 헌법 조항과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취지가 더욱 명확합니다.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94조 행정갑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98조 3항 감사위원은 온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장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기계적 수동적으로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기계적 수동적으로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까? 네, 역시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명백히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사람을 기계적 수동적으로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헌법 위반 주장입니다. 그렇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구체적 해석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재판부의 판단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아니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행정부 내부의 이제 제청권과 임명권의 문제고, 이 104조 2항의 문제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후보를 제청해 온 헌정의 관례는 국회 동의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헌정적 혼란과 신뢰훼손을 막기 위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서 국회가 동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나는 임명을 거부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임명 동의 요청을 하고 실제로 국회가 임명 동의를 했음에도 임명을 거부해 버리면 대통령과 국회의 신뢰,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을 하는 단계에서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승낙한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제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헌정에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헌정의 관례는 그래서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헌법기관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헌법기관의 신뢰를 위해서 지켜져야 할 합리적인 관례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후보에게 연락해서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적이 있죠. 아이디어를 차원에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행정처장께서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고 폐기된 방안이라고 방금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명했지만 법정 절차로 추천된 후보들을 상대로 추천 절차를 재진행하려 한 것 자체가 후보추천위원회를 사실상 형해화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의 인사를 책임지는 장이신데 이분이 이미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하는 후보들을 상대로 후보의 지위를 해제하고 다시 후보 추천을 밟는 게 어떠느냐 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직권남용 성립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 추천의 추천은 흔들고 대통령과 사전 협의는 건너뛴다면 대법관 인선 절차에 신뢰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및 승낙 없이 제청을 한 이유가 이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해산시키려고 의도한 것 아닌가요? 추천을 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됩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추천을 하는 날 바로 해산이 됩니다. 지금 법사위에는 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 TF가 제출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법원 행정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앞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관철한다면 사법권은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에 의해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느 조직보다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우려가 있다고 방금 인정을 하셨는데요. 어느 조직보다 합리적으로 인사가 운영될 거라는 것은 대법원장의 옳은 행동을 기대하는 대법원장의 선의를 믿는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건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충분한 견제 조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을 누가 견제를 하죠? 법원 행정처에서도 충분히 대법원장님의 그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판사님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사가 불공정하다고 이루어진다면 판사님들의 이의 제기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5년 5월 1일 날 대법원에 저희 민주당은 사법부 대타가 발생했다고 보는 그날, 또 최근에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법원을 매우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법관들이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런 재앙적 권한을 무슨 수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건의가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사법권의 독립은 제가 사법고시를 합격할 때는 그 당시에는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법관의 독립에 인사권의 독립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독립에 인사권의 독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걸 분리해서 법관의 독립이 대법원장 인사권으로부터 침해받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논리적으로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대법원장님의 인사권은 이렇게 전행되지 양승태 대법원장실에 사법농단이 발생한 게 바로 개개 재판장의 재판권이 대법원장 인사권에 의해서 재판 간섭을 받은 사례 아닌가요? 이런 논리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인사 시스템은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해부 2일 만에 변론 종결하고 9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이흉구 오경미 대법관은 그 대법원 25년 5월 1일자 판결문 70쪽 19줄부터 76쪽 2줄까지 총 5쪽 5줄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이 재판의 심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쓸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문구를 동원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윤구 오경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심리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기재하여 충실한 심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장님, 이 판결을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한 심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다른 대법관들의 심리권을 침해, 훼손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2분의 전원합의체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데 그중에 2분이 아직 심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리를 더해 주셔야 하면 전원합의체 관행상, 대법관 소부의 관행상 심리를 더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 그것도 합의의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처장님이 대법관으로 소부를 구성해서 판결을 할 때 소부 4분 중에 1명이 나는 아직 심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자, 심리를 좀 더 해야겠다고 할 때 재판장이 안 됩니다, 오늘 종결합시다 라고 해서 변론 종결한 적 있습니까? 그건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국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은 그렇게 한 분의 대법관이 심리를 추가로 할 걸 요청하면 종결하지 않고 기회를 준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이 5월 1일 날 9일 만에 선고하고 2일 만에 변론 종결한 것은 심리를 더 할 걸 요구하는 이윤구, 오경미 2분 재판관의 충분한 심리권을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기 조희대 대법원장은 23년 9월 30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1선 법원에 공직선거법 사건의 이른바 633 원칙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개별 재판부는 물론 633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사건에 따라서 처장님도 재판을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633을 지킬 수 없는 사건의 특징이 있잖아요. 증인이 너무 많다든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633을 지키라고 지시공문을 내려보내면 개개 재판장들은 이거 빨리 재판을 종결할 수 없구나, 밖에 없구나 하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해야 할 재판을 이 지시공문을 받고 신속하게 종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33의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대법원장의 지시공문은 개개 재판부의 재판권을 침해했다, 재판 간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령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정권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법령을 대법원장이 당신 재판부는 이 법령을 이렇게 해석해라 라고 지침을 준 겁니다. 이것이 재판 관여가 아니고 재판 간섭이 아니면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법령을 준수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법령을 준수하라는 외관을 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라 라는 지시를 사실상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은 전원합의체 해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재판한 것이 아닌데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진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들이 배석 판사들한테 수없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재판의 공정은 실체적으로도 공정해야 하지만 재판의 외곽도 공정하게 보여야 된다. 지금 25년 5월 1일자 그 판결은 재판의 외관이 공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쳤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분의 대법관들은 왜 외관의 공정을 해쳤던 겁니까? 재판에 참여하셨으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 재판을 하였을 뿐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국민들 중에 일부에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24년 9월 30일 재판 간섭 지시, 25년 5월 1일 대법관의 심리권을 침해하고 대선에 개입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무언가 그것이 수사든 재판이든 법의 심판을 받아서 이게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한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네, 의원님. 오늘 권창영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개시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대북송금 기록 영장을 특검은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2번이나 기각해서 수사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상원 수첩 의혹,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 특검은 추가 수사를 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상설 조직으로 운영해 장기간 체계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총리님, 자녀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이 권 특검의 제안대로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특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란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행위입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최고위 국가 공무원은 내란이 발생하는 순간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란이 발생한 순간 최고위 국가 공무원은 내란에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동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최고위 국가 공무원에게 중립지대라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더구나 12.3 내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 자행되었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권창영 특검은 심의정, 신용해, 김명수 등에게 방금 제가 말한 이런 취지의 잣대를 적용했고 이진관 재판장도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이러한 잣대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다면 이런 잣대로 엄밀하게 내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